안녕하세요. 전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다가오는 추석에 다들 느끼시는 감정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고된 차례 준비에 벌써부터 치를 떠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로 인해 한껏 기대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원래 추석이 됐다고 해서 별다른 감정이 생기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생긴 일로 인해서 추석날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속 시원하기도 하고 어쨌든 복잡한 마음이 드는 날이 됐네요.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된 건 전부 다 전 남편 때문인데요. 오늘은 제 씁쓸한 결혼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전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제 남편은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좋은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 조금의 구김도 없이 밝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큰 키와 훈훈한 얼굴로 인해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을 대학교를 들어가 신입생과 선배로 처음 만나게 됐던 저는 한눈에 반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남편에게 고백하긴커녕 말도 몇 마디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인기가 많아 주변에 여자들이 많기도 했는데 정작 남편은 여자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존재감을 남편에게 나타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당연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남편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끊기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이었는데 길을 걷다 정말 우연히 남편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당연히 별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한 인사였는데 남편이 절 알아봤고 어쩌다 보니 자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왔죠. 대학 시절부터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연락 한 번 없던 남편이 저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만 그땐 마냥 좋았어요. 솔직히 짝사랑했던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현실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면서도 그냥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제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던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고 싶다고 먼저 고백을 해왔고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꿈에서만 그리던 남편과의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남편과의 연애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연애를 해줬고 언제 어디서나 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죠. 그런 남편과 연애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때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좀 안 됐을 때였죠. 저를 더없이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었지만 결혼은 연애를 할 때처럼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결혼을 결정하기에 너무 짧은 연애라고 생각했거든요. 연애 기간은 1년이 좀 안 됐지만 서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없었고 서로에 대해 온전히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프로포즈를 받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걸 미루게 됐죠. 그러자 남편은 제게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제게 좋은 남자친구였는데도 말이죠. 제게 신뢰를 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그 모습과 이제까지 보아온 남편을 떠올리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정하게 됐죠. 양가 부모님께서는 요즘 저희 또래들보다 이른 결혼 결정에 좋은 의미로 놀라셨습니다.
덕분에 결혼 인사부터 시작해 상견례와 결혼식 준비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됐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는 이전보다 더 행복한 제 삶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됐죠. 제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던 모습과 달리 남편은 신혼생활하는데 즐거움을 못 느끼는 모습을 보였어요. 급격히 웃음이 사라졌고 저와 같이 있는 시간에도 저보다는 다른 매체에 더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이전과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상상하던 모습의 저와 현실에서의 제가 달라서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집에 있을 때면 연애 때보다 더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변화를 줘도 남편의 태도는 비슷했죠. 결국 제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게 됐습니다. 당신 혹시 무슨 걱정이나 불만 있어?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왜? 단순히 내 착각이라고 생각하기엔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신혼이잖아. 그러면 연애 때보다 더 다정하고 서로한테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핸드폰하고 TV만 보고 있어서. 혹시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뭘 하고 싶긴 한데 할 힘이 없어. 핸드폰 하는 것도 바로 잠잘 수는 없으니까 그냥 깨어 있으려고 만지작거리는 거야. 어쨌든 미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지금 바쁜 시기만 끝나면 그땐 정말 당신한테 잘해줄게. 남편은 바빠진 회사 일로 피곤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의 회사 내부 사정까진 잘 몰라도 남편이 업무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바빠진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정말 회사 일이 바빴을 땐 회사 일을 집으로 가져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땐 퇴근도 일찍 했고 업무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뭔가 다른 일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남편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시누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빠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일하는 부서도 층도 달라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서요. 왜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해요? 오빠가 좀 달라졌거든요. 자기 말로는 늘어난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영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제게도 말 못하는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아가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다른 문제인가 생각하겠는데 회사랑 집만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라면 알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글쎄 업무가 달라서 오빠가 바쁜지 모르겠네요. 근데 회사 일 때문이라고 말했으면 그 이유가 맞겠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누이도 별일이 아닐 거라고 했지만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가 너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제 남편과 같은 회사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의 지인을 동원해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회사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윤지야,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내 지인이 그러는데 상준 오빠 직장 상사 중에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데? 뭐? 직장 상사가? 그거 확실한 정보야? 그 사람이 노처녀인데 상준 오빠가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들이댔다고 하더라?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관심을 보이나 봐.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오빠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회사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의 상사 중에 노처녀 부장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최근에 결혼한 것도 아는 사람이 말이죠. 그 사실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는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 회사에 쳐들어가 그 노처녀 부장이라는 년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직장 상사라는 게 제 발목을 잡았죠. 남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신고하자는 말을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남편이라고 그걸 몰라서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결심했죠. 아무리 염치가 없는 여자라고 한들 자신이 찝쩍거리는 남자의 아내가 찾아와 경고를 하면 부끄럽고 불안해서라도 멈출 거라 생각했어요. 대신 소란스럽게 행동했다간 괜히 반발심을 살 수 있었으니 그 노처녀 부장이라는 여자와 단 둘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 바람과 달리 저와 만나게 된 그 노처녀 부장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젠 나이 어린 년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네. 저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잘못하셨죠. 유부남인 직장 동료한테 직급을 이용해서 괴롭혔으니까요. 같은 층 다른 부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데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괴롭혔는데요?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이상준 대리가 거절하지 않길래 관심을 보였던 것뿐인데 그런 것도 죄가 된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보이는 사람들 전부 잡혀가야 되겠네. 그쵸? 그런 걸 직장 내 괴롭힘, 직급을 이용한 성추행 또는 성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이곳으로 그쪽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 남편한테 하는 짓 앞으로 그만하세요. 뭐? 그쪽? 하는 짓? 야, 너 몇 살인데 말 그따구로 해? 그리고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네가 어쩔 건데? 회사 사람도 아닌 네가 뭘 어쩔 건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내야죠. 아니면 내 남편한테 당하고 있지 말고 신고하라고 설득하거나. 어차피 당신이 한 짓 증언해줄 사람은 널리고 널렸을 테니까 신고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나이도 어린 년이 미쳤나? 어디서 헛소리야? 2년 전년 하면서 반말하지 마. 나이 먹은 게 자랑이야? 그리고 그 나이 먹고 어린 직장 후배에게 치근덕거리는 게 할 짓이야? 너 내 남편 건들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알겠어? 흥분한 그 여자 때문에 저도 덩달아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고 크게 다툼을 벌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다투는 그 상황이 회사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갔고 사내 인터넷에 그 내용들이 올라가며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가 시작됐죠. 남편 회사 내 조사 결과 노처녀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미미했어요. 대신에 그 일이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되며 노처녀 부장은 회사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눈초리를 받게 됐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그 여자는 회사를 자진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죠. 처음 계획했던 방향대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을 곤란한 상황에서 구해낸 것 같아 만족스러웠어요. 또 앞으로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우리 부부의 모습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의 소동이 노처녀 부장의 퇴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그 일로 인해 처벌 비슷하게 지방 발령을 받게 됐거든요.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남편이 받게 된 지방 발령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개입해 그 소동이 생기고 남편이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 제가 남편이 받게 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려고 했죠. 회사 관계자를 만나 상황을 다시 설명하려고 했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언론이나 국가기관에 제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됐어. 어차피 이미 결정 내려진 상황이라 번복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문제 생기는 걸 싫어하는 곳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지. 더 밉보였다가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제발로 나가라고 등 떠밀 수도 있는데. 한 2년 정도만 내려가 있으면 다시 본사를 부른다고 하니까 머리 식힐 겸 조용히 갔다 오지 뭐. 당신이 피해자인데 왜 당신이 징계를 받아? 말만 발령이지 징계나 다름없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그런데 2년간이나 떨어져서 지내라고? 내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당신을 따라갈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회사를 상대로 들이박아? 요즘에 그런 거 문제 삼으면 업계 내에서 소문 빠른 거 알고 있지. 다른 회사에서도 부정적으로 본다니까. 회사원이 회사에서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떨어져서 생활하는 건 미안하긴 한데 내가 주말마다 꼭 올라올게. 그러니까 너무 열내지 마. 화가 났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이든 피해자든 결국에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게 됐죠. 이후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가 돼서 생활했어요. 7일 중 5일은 떨어져서 생활하고 나머지 이틀은 제가 남편 직장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거나 남편이 신혼집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는 생활이 시작됐죠. 처음 남편과 떨어지고 나서는 신혼인 걸 떠나서 남편 걱정에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홀로 있는 남편이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을지 매일 걱정이 됐죠. 그래서 오매불망 주말이 되는 금요일만 기다리면서 5일 내내 남편에게 챙겨줄 음식과 물건을 만들고 준비하는 데 바빴어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남편에게 줄 음식과 물건을 만들고 준비해서 챙겨주면 마음이 놓이곤 했는데 우리 두 사람 모두 회사 업무 때문에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땐 그 다음 주 내내 남편이 걱정돼서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생각나는 게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연락해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을 챙겨주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서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혼자 지내는 아들이 걱정된 마음에 반찬 등을 시누이에게 시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바쁠 때면 시누이에게 많이 부탁하고 의지했습니다. 네, 언니.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혹시 아가씨 이번 주에 오빠한테 내려가요? 이번 주요? 아니요. 엄마가 따로 챙길 게 없는지 별말 없던데요. 왜요? 내가 출장을 가게 돼서 준비하느라 주말 내내 회사 들어가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빠한테 못 내려갈 것 같은데 택배 보낸다는 걸 깜빡해서 혹시 내려가면 제 것도 부탁 좀 하려고 했죠. 근데 안 내려간다니까 다른 방법 알아봐야 하겠네요. 저 주세요. 겸사겸사 내려갔다 올게요. 저 때문에 안 그래도 돼요. 고속버스 택배도 있어서 그걸로 보내면 되는데. 아니에요. 황금 같은 주말에 오빠 본다는 게 싫긴 한데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바쁜 것도 아니니까 드라이브 하면서 머리도 식힐 겸 또 내려가면 맛집도 오빠한테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내려갔다 올게요. 그럼 언니 집으로 가면 되죠? 시누이 성격이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 저와 남편 모두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시누이도 홀로 지내는 오빠가 걱정됐는지 제 부탁을 곧잘 들어주긴 했어요. 덕분에 남편이 지방에서 지내는 동안 제 손길이 조금 모자라도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있는 모습과 달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문제였는데요. 노처녀 부장에게 벗어난 남편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잠자리 문제만큼은 회사 문제가 있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신혼생활 중 떨어져서 지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자로서는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일이었죠. 원래도 남편이 잠자리를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이해는 했지만 떨어져서 지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잠자리를 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속옷도 사보고 분위기도 만들어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매번 여러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어요. 결국 저도 원래 남편이 그쪽에 큰 욕구가 없구나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됐죠. 그 외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 문제는 이해하고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되는 그 귀한 시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되어 생활한 지도 1년 정도가 넘어가고 있었을 때 그 일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 일은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모든 태도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해줬죠. 그날의 일은 아주 우연히 벌어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서울로 올라온 남편은 한참 전부터 약속돼 있던 지인들과의 만남과 예상치 못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옷만 챙겨서 나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회사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한 거야? 그럼 당신 저녁 못 먹었겠다. 나도 아직 저녁 먹기 전인데 우리 그럼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할까? 미안. 나 오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봐야 하거든. 그리고 장례식장 갔다가는 바로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가야 할 것 같고. 여행? 그런 말 없었잖아. 미안. 내가 당신한테 말한다는 거 깜빡해가지고 미리 말을 못했어. 예전에 약속한 걸 나도 깜빡하고 있다가 오늘 친구 아버님 부고 소식으로 친구들이랑 연락하면서 말이 나왔거든. 그때 기억이 났어. 웬만하면 나도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지방 내려가고 나서 애들이랑 거의 못 만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안 가면 좀 눈치가 보일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뭐 어쩔 수 없지. 다음엔 그런 약속 있으면 먼저 말해줘. 그럼 언제 들어와? 내려가기 전에 집에 들어오긴 할 거지? 아니, 그 여행 갔다가 바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그 기차 시간이 타이트해서. 애들이 나랑 오랜만에 본다고 내려가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 몇 시 차인데? 밤 9시 차. 만약에 예상보다 여행이 일찍 끝나면 바로 집으로 들어올게. 그렇게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렸습니다. 평일 내내 남편을 만날 주말만 기다렸던 저에겐 서운하고 아쉬운 일이었지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서울에 있는 지인들과 볼 일이 많이 밀려 있을 거란 생각에 이해를 해주려고 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적은 확률이지만 남편이 내려가는 날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빨리 돌아오면 얼굴 마주보며 밥 한 끼는 먹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주말 부부이긴 해도 남편과 매주 만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남편 없는 주말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내려가는 날 언제 오냐고 묻게 됐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밥 한 끼, 커피 한 잔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제 작은 바람과 달리 남편은 친구들이 놔주지 않는다며 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다고 전해왔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과의 평범한 일상은 다음 주로 기약하게 됐죠. 그런데 그날은 유독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친구들에게 밀려 후순위가 됐던 기분이 들어서 괜히 질투심이 났던 것 같았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배웅하는 그 잠깐이라도 남편과 만나기 위해 남편이 예매했다고 하는 기차표 시간에 맞춰서 역으로 나가게 됐어요. 남편이 예매한 기차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저는 서울역 뒤편에 차량을 세워놓고 남편에게 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있는 남편이 언제쯤 역에 도착하는지 묻고 있었죠. 제가 미리 도착해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기도 했고 혹시 저 때문에 급히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예매 시간에 맞춰 역으로 잘 오고 있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물음에 남편의 답이 없는 겁니다. 예매 시간까지 시간은 넉넉히 남아 있었지만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제가 먼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제 앞에 조금 떨어진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차가 없는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것도 놀라웠습니다만 그거야 친구들 차량을 대신 운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이었죠. 차량에서 내린 남편이 조수석 문을 열어 에스코트를 해주듯이 한 사람을 내려줬는데 그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뒤부터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됐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여자에게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보통 사이는 아니겠구나 싶었죠. 남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내리는 비로 인해 우산을 들고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반이 잘린 뒷모습만 보여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두 사람 근처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차에서 나가는 순간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됐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조수석 창을 열고 온 신경을 바깥 소리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었죠. 도로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완벽히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일요일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인도에 사람이 없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번에는 2박 3일이라 그래도 아쉬움이 좀 덜할 줄 알았는데 똑같네. 난 아쉬움은 똑같을 줄 알았는데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갈 줄은 몰랐어. 할 수만 있다면 금요일 널 처음 만났을 때로 시간 돌려서 다시 2박 3일 동안 같이 있고 싶어. 그럼 더 유용하게 시간 쓸 것 같은데. 우리 언제부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미안. 내가 잘못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마음 편히 더 오래 같이 있었을 텐데.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떨어진 시간이 있어서 서로에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잖아. 나 마음 결정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달 안에 확실히 정리하고 올게.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 다른 것보다 우리 사이 안 들키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떨어지기 싫은데 어떻게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 정말 떨어지기 싫다. 우리 조금 더 같이 있을까? 지금?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하고? 막차 타든 새벽차를 타든 출근 전에만 내려가면 되지 뭐.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있자, 응?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 남편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걸로 보였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난 뒤로는 불륜관계라는 걸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불륜관계가 맞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더라면 또는 우리 사이에 사소한 갈등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배신감이 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 상황에 남편의 불륜관계를 직접 목격하게 됐으니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죠.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왜 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그 여자 때문에 남편이 저와의 잠자리를 거부했던 거겠죠. 그럼 저와 잠자리를 거부한 시기부터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고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됐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발령을 받고 난 뒤 거의 곧바로 저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어왔던 거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생각보다 긴 두 사람의 만남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 이혼을 떠올리게 하는 남편의 발언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처럼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했어요. 저도 곧장 두 사람의 뒤를 들키지 않게 따라갔죠. 두 사람을 미행하는 동안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우선 남편과 같이 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생각을 했었죠. 우산을 들고 모자를 쓴 뒷모습만 봤지만 왠지 그 뒷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남편과 바람을 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떠올리던 차에 한 사람이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바로 남편의 전 상사인 노처녀 부장이었죠.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제가 근래의 뒷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진 않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간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과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우산이 남편 회사 로고가 있는 우산이었죠. 단순 짐작이었지만 우선은 그 여자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을 따라가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남편과는 이혼해야 하는 건지 별별 생각을 다 했죠. 그 사이 두 사람이 향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역 근처에 있는 모텔이었죠.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간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근처에 차량을 세워두고 비를 맞아가며 제가 직접 모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남편이 차량에서 내리고 나서 아까 전처럼 조수석 차문을 열어 여자를 내려줬는데 차 안에서 내리는 여자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여자가 바로 제 남편의 시누이였거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비슷한 사람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번을 봐도 시누이가 확실했어요. 거리 때문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웃는 얼굴부터 걸음걸이와 특유의 손짓까지 시누이가 분명했죠.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대가 남편의 여동생이자 저에게 시누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누이 사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라고 하지만 3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보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그것도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말이죠. 당시 그 상황을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저와 달리 두 사람은 아주 익숙하고 아무렇지 않게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려 휴대폰을 쥐고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그 모습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찍고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 차 안으로 들어가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냥 불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남매 간 불륜은 숨을 억지로 쉬어야 호흡이 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얼마나 놀랐는지 두 사람이 역겨운 미래를 즐기고 나올 때까지 마음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모텔에서 나와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설명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앞으로 나가 막아 세우고 따져 물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텔 주차장을 떠나는 두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후 두 사람이 모텔 주차장을 나가자마자 온몸에 긴장이 풀려 실신하듯이 자리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정신을 반쯤 놓은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으론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직도 뒤죽박죽이 된 채로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시누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번 달 안으로 확실히 정리한다는 그 말이죠. 이대로 얼빠진 상태로 있다가 남편에게 먼저 이혼 통보를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이혼할지 아니면 세상 떠들썩하게 난리를 부려가며 이혼을 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어떤 식의 이혼이 됐든 간에 남편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를 먼저 들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 준비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었지만 그걸론 부족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을 이용해 남편 휴대폰에서 증거를 빼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중에 시댁으로 들어가 시노이 핸드폰에서도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게 됐죠. 다행히 두 사람은 남매인 자신들의 사이를 남녀 관계로 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휴대폰에 버젓이 다정한 모습의 사진들과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들과 사진을 통해서 제 눈을 피해 언제부터 만남을 가져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또 시노이의 휴대폰 안에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찾아간 시댁에서 박스 안에 담긴 남편의 오래전 일기장을 확보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감정선이 언제부터 연결된 건지도 모조리 알게 됐죠.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사춘기를 겪었던 중학교 시절부터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졌었다고 일기장에 적혀져 있었죠. 남편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여동생이었던 시누이에게 남매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동생에 대한 감정을 다른 성별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여동생 또한 자신을 이성으로 바라본다는 걸 깨닫고 나서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을 일기장에 적어뒀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진 감정을 억누르고 숨긴 채 평범한 남매 사이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대학생이 됐을 때 서로에게 가진 감정을 다른 사람을 통해 잊어보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연애를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이성을 여러 명 만나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질투심만 더 생겼다고 했죠. 결국 여동생이었던 시누이가 먼저 오빠인 남편에게 계속해서 커지는 감정을 숨기는 게 너무 힘들다며 털어놨고 남편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모르게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이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까지 말이죠. 그러다 두 사람은 동의하에 이별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서로에게 얼마만큼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간에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또 이 세상과 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축복해주지 않을 만남이라는 걸 연애하는 동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필 남편 앞에 제가 나타났던 겁니다. 남편은 마음속에 있는 여동생을 억지로 지우기 위해 저와 연애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 저에게 관심이 없던 남편이 먼저 관심을 보여왔던 것도 연애 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프로포즈했던 것도 전부 다 여동생을 잊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제 추측이 아니에요. 일기장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남편은 사랑하지 않은 저와 결혼해서라도 가족들과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여동생을 잊으려고 한다며 일기장에 자신의 심경을 적어뒀습니다. 그 내용이 일기장의 마지막이었죠. 이후 남편과 시누이가 다시 만나게 된 건 톡 대화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와 결혼하고 난 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살다 보면 여동생에 대한 감정을 잊을 수 있을 거란 남편의 생각과 달리 남편이 가지고 있던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해서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별 후에도 가족으로서 회사 동료로서 계속 마주치게 되니 그리워하는 감정이 더 증폭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서울에서 저와 함께 지낼 때는 제 눈치가 보여 어떻게든 참아왔던 모양인데 부장과 있었던 소동으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간 뒤에는 아무래도 눈치 볼 저도 없었고 자유롭게 혼자 있으니 결국 그리움이 터져버렸던 거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시누이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께서 홀로 내려간 남편이 걱정돼 시누이를 시켜 이것저것 챙겨 내려 보냈으니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만날 수도 있었고요. 해서는 안 되는 연애를 다시 시작했던 거죠. 한 번의 헤어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 두 사람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1인 가구의 사회 현상을 핑계 삼아 평생 독신인 척 가족들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두 사람의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와의 이혼이 남편에게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달 안에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왔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 전보다 더 많은 화가 났고 배신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가 하찮은 장난감 인형이 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남매인 두 사람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문젠 아무 죄도 없는 제가 두 사람의 사랑 싸움에 이용당했다는 거였죠. 솟구치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 도저히 조용히 이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남편과 합의 이혼하고 끝낼 생각도 했었거든요. 여동생과 불륜 관계인 남편과 이혼한다는 게 소문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저를 가지고 논 거라면 얘기가 달라졌죠.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두 사람 모두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독신인 척 살면서 자신들의 관계를 세상에 숨기겠다는 게 두 사람의 계획이었으니 그 계획을 망치는 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른 친척들도 모이는 명절 자리에서 이 토악질 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 당장이라도 끝내고 싶은 결혼 생활을 저도 억지로 유지하면서 참게 됐죠. 이후 긴 기다림의 끝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절날이 됐습니다. 첫날은 다른 친척들이 오지 않아 남편과 시누이 사이에 미묘한 기운이 흐르는 걸 직접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망의 명절날 당일 아침 일찍 차례를 마치고 식사하려던 때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터뜨렸어요. 저 잠시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밝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하신 가족분들 모두가 꼭 아셔야 하는 이야기예요. 저 이 사람과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 아가씨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뭐? 이혼? 윤지 너 지금 명절 대바람부터 뭐 하는 짓이냐? 오늘 일어나서도 언질 한 번 없더니 가족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이혼은 무슨 소리고 그 이유가 애들 때문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너희들 다투기라도 한 거냐? 그래서 너희들 감정 상했다고 집안 식구들 있든 말든 간에 이 난리 치는 거야? 아 여보, 여기서 화내지 말고 윤지랑 상준이 상의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아니요 어머님, 저 여기서 다 말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셔야 하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이혼에 관해 제 잘못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온 가족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 난리를 치게 된 건 전부 다 이 두 사람 때문이니까요. 두 사람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남매로서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성으로 보고 좋아하고 있다고요. 뭐? 너 지금 어디라고 해괴망측한 소리 하는 거야? 화가 난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지. 뭐가 어쩌고 어째? 왜? 애들이 명절 내내 붙어 있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너만 따돌리고 무슨 짓이라도 했어? 그거 조금 서운하고 다퉜다고 이러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하게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는 제가 남편과 다퉈서 서운한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고 몰아가셨죠. 아버님의 역정에 함께 자리하고 있던 친척들의 반응 역시 처음 놀랐던 모습에서 별거 아닌 부부싸움으로 치부하는 모습이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처음엔 제 발언에 놀란 모습이긴 했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예상해 마음의 준비를 하듯이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담담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더 화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를 시부모님과 친척들에게 꺼내 보여줬죠. 여기 이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서운하다고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 1년 전부터 다시 만나고 있어요. 서로를 이성으로서 대하면서 말이죠. 뭐? 잠깐만. 이게 지금 무슨 일인 거냐? 여긴 모텔 아니야? 그리고 1년 전부터 다시 만나다니. 그럼 그전에도 상준이 상희가 만난 적이 있다고? 여기 남편 방에서 찾은 일기장 내용에 저와 만나기 전까지 두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전부 다 적혀져 있으니까 직접 보세요. 또 여기 두 사람 휴대폰에서 촬영한 대화 내용과 사진들도 있으니 1년 동안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확인하시고요. 제 입에서 더 이상 다른 설명을 듣지 않아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들로 인해 시부모님과 친척들 모두 남매인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일기장과 사진을 들고 있던 아버님께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놈!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오빠가 여동생한테 가족 이상의 감정을 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우리에게, 상희에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널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게 네 놈이 키워준 우리에게 보답하는 모습이냐? 우리 집안 개족보 집안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우리가 너한테 뭘 못해줬다고 이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너 스스로 한 선택 때문에 네 아내, 네 부모 마음에 난도질 해놓고 뭘 잘했다고 울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면 집을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라도 마음 고쳐먹을 생각을 했어야지. 아무 노력도 한 것 없이 지 좋을 대로 해놓고 뭘 잘했다고 우냐고? 너희들 같은 연놈들을 보고 뭐라 하는 줄 아냐?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다. 너희 두 녀석 다 금수보다 못하다고. 그런 것들한텐 매가 약이지, 매가 약이야. 아버님께서는 눈이 돌아가신 상태로 남편을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말리려던 시누이 역시 어머님 손에 붙잡혀 똑같이 매타작을 당했죠. 한참 동안 이어진 매타작에 남편과 시누이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보이자 시부모님께서는 녹초가 된 몸을 돌려 저에게 두 사람을 대신해 사죄를 하셨습니다. 윤지야,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우린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만약 저 녀석들이 그런 관계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네 가슴에 상처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도록 놔두진 않았을 거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한 명도 아니고 두 사람 모두 저런 걸 보면 부모인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게다.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고 두 사람을 너무 믿고 있었어. 네가 받은 상처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낫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 되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혼도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준이 저 녀석이 고분고분하게 따르도록 우리가 행동하마. 정말 너한텐 우리가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이혼 관련해서는 두 분께 부탁드릴 일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제가 승소하는 데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저 사람과 이혼한다고 무슨 속이 풀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 두 사람이 바라는 일을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지만 두 분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요.
저 두 사람이 다 큰 성인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두 분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두 사람이 앞으로 만날 수 없게 해주셨으면 해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막든 아니면 집에 가둬놓고 있던 간에 말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 두 사람만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전 더 바라는 거 없어요. 그건 네가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다.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간다 해도 저 두 연놈이 엮이는 건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그 걱정은 하지 말아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두 녀석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할 거다. 저보다 더 결이 찬 두 분의 얼굴을 보며 남편과 시누이가 세운 계획이 쉽게 이뤄지진 않을 것임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으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이후 남편과 하게 될 이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를 만나 사과를 받게 됐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변명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을 도피처로 선택하고 결국 이렇게 큰 상처까지 줘서 당신에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야. 정말 미안해. 사람 가슴에 난도질해놓고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하면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당신이 내 눈앞에 보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알아? 당신들 사이에 끼어서 놀아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냐고! 미안해. 나도 상이 있고 당신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마음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질 않아서 정말 미안해. 또 그놈의 핑계! 그렇게 있고 싶고 마음을 돌리고 싶었으면 어떻게든 내 곁에 있었어야지. 당신이 선택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처럼 핑계 좀 대지 마. 그게 얼마나 비겁하고 역겨운 모습인지 알아? 가해자 주제 피해자인 척하지 말라고! 나 당신이랑 당신 여동생 이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 사람 다시는 밖에서 만날 수 없게 이 세상 온 사람들에게 두 사람 관계 알릴 거라고. 어디 평생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살아봐. 두 사람이 그렇게 돼야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 사과하려고 오지 말고 평생 불행할 걱정이나 해.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자신들이 직접 선택한 결정을 마음 가는 걸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핑계를 댔어요. 저는 두 사람의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나서 남편과 시누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리게 됐고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복수를 해야 제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두 사람이 어떠한 행동도 저에게 못하게 막아주셨거든요. 지금도 두 분에게는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두 사람을 지금까지도 못 만나게 막아주고 계시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결국엔 만나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떨어져서 마음을 접게 될지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씁쓸한 과거를 잊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고요. 다음 명절에는 과거를 다 잊었다는 정도의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댓글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가오는 명절 무사히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